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거실. 소파에 놓인 딸 지우의 대학 교재,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접시들. 결혼 30년 차,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이렇게 반복되어 왔고,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 지우가 현관문을 나서며 가볍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죠. 21살 법학과 2학년.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은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 40층 고층 아파트, 한강 조망, 브랜드 단지. 남편 성민 씨는 이 집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저에겐 그저 30년을 버텨온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는 며느리의 의무였으니까요. 여보세요, 어머님. 응, 자영이냐? 요새는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우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지우는 뭐? 그래도 공부는 잘하니 다행이지. 근데 너희 형님네 소식 들었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 시어머니 목소리에 묻어나는 기쁨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들 낳았어. 형님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네. 아이고, 기특해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시작이구나. 30년 전 제가 딸을 낳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했던 그날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임신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요? 아들은 어떻게 낳습니까? 생사를 오가는 아내가 아니라 못 낳게 된 아들이 먼저였던 그 사람.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가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하지만 딸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지우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아들 못 낳은 며느리라는 낙인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 스파 시설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저만의 작은 여유였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03동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여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더군요. 저 리나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자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리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리나는 친근했습니다. 스파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되었죠. 그녀는 혼자 사는 듯 했고 가끔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먹을래요? 그래요, 좋아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리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언니는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가? 입 밖으로 나오려던 내 행복해요라는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인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가슴속 깊은 곳의 상처를. 사실, 저희 남편이 아들을 너무 원해요. 아드님이 없으세요? 네, 딸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게 큰 죄인 것처럼 리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언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한 자식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특히 이번에 시영님이 아들을 낳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리나는 그런 저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요. 정말이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성민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스파 다녀왔어요. 한가하긴 나는 이렇게 바쁜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유독 더 예민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이후로 집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불편해졌죠. 저녁 뭐 해줄까요? 아, 형님 댁에 가봐야 해서 그냥 너랑 지우 둘이 먹어. 네. 남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 지우 것과 제 것, 단둘이 먹을 밥상.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가족의 식탁이 이렇게 쓸쓸해진 게. 그래도 괜찮아. 지우만 잘 크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리나였습니다. 오빠, 오늘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나? 제가 아는 그 리나?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평온한 일상이 정말 평온한 걸까?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 아빠, 엄마, 딸 셋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지만 그 그림 속 행복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환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리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바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기 목소리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은 채 일로 남아 있었고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날 오후 남편이 차 수리를 맡기면서 제게 대차를 빌려줬습니다. 며칠만 이거 타. 내 차는 정비소 맡겼어. 알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트를 조절하다가 조수석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드니 네일 스티커였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반짝이가 가득한. 이거 리나가 자주 붙이던 거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차에 리나의 네일 스티커라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리나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이 네일 스티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잠금 패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 생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지고 카톡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리나라는 이름을 찾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과거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자영 언니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만 조심하면 돼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리나에게 남편 얘기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제 남편과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인사를 건넸죠. 잘 다녀오세요. 응.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곧장 리나가 사는 아파트 동으로 향했습니다. 103동 40층. 리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고급 평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건가? 계단 쪽으로 돌아서는데 마침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누구 찾으세요? 저기 옆집에 리나 씨라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리나? 여기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이 집은 빈집이에요. 주인이 해외 나가 계셔서. 네, 아, 혹시 몇 달 전에 입주민카드 사간 그 아가씨 말하는 건가? 그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리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주민 카드를 불법으로 구매해서 마치 여기 사는 것처럼 행세했던 거였죠. 할머니, 그 입주민 카드는 어떻게? 아, 나한테 월 30만 원 준다길래 팔았지. 어차피 나는 병원 오가느라 아파트 시설 이용할 일도 없고.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택배 받는 걸 봤는데 주소가 이 아파트 5층 오피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5층 오피스텔. 40층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15평짜리 원룸 오피스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리나의 집, 리나의 생활, 리나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문패를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 놓인 택배 상자에 이지나 앞으로 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아니라 진아. 본명이었던 거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들어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가 30년간 들어온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남편과 리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제 모습을 보고는 얼어붙었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얘기해야겠네. 리나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리나의 배가 불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신, 설마 응리나가 임신했어. 15주 됐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야. 뭐라고요? 아들을 가졌다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 남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해하는 것 같았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사람.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난 그냥 아들이 필요했어. 형만 아들 낳고 나는 평생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내 친구인 척 하던 여자랑. 리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오빠가 아들만 낳으면 떳떳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닥쳐.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아들을 낳아줘? 당신이 뭔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여자야. 나도 아이를 낳았어.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아들 못 낳았다고 천대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뭐가 대단해서 내 자리를 빼앗는 거야?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친구도 언니도 아니야. 그냥 남의 남편 빼앗은 도둑이야. 남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소리 질러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이미 아들은 뱃속에 있고 난 이 아이를 포기할 생각 없어. 포기 안 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아들을 원하는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난 평생 형한테 밀려 살아야 해. 그게 중요해. 가족은, 지우는, 나는. 지우는 잘 키워줬잖아. 이제 대학생이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너.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역할을 다 했어. 아들을 못 낳는 순간 넌 이미 내 아내로서의 가치를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30년간 이어져 온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차영아,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아니, 남남보다 못한 원수예요. 각오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절대 이대로는 안 놔둬.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좁았고 입들은 가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저는 공식적인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기 남편 바람난 사람 아니야? 쯧쯧 그러게.
아들도 못 낳으니까 남편이 밖에서 아들 만들었대. 어머, 그 상간녀랑 같은 아파트에 산대 완전 막장이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트에 가면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비웃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모든 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딸 지우까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지우야.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 편이니까. 근데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겪어야 하다니.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도 무너질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리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나 손에는 이사짐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리나가 이 아파트 38층으로 이사 와. 내가 월세 얻어줬어. 미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왜 안 돼? 어차피 다 알 거 감추면 뭐해.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리나가 제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내가 매일 너희를 보면서 고통받는 걸 즐기겠다고. 자영아,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각자의 삶? 당신은 지금 중혼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면 되잖아. 그럼 중혼도 아니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왜? 지우 때문에? 지우는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이대로 놔두면 당신은 아무 데 가도 치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남편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복수? 너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무슨 복수를 해? 이 집도 내 명이고 재산도 내 명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30년간 집안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문을 쾅 닫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날 밤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울었잖아. 눈 퉁퉁 부었어. 지우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여기서는 못 살겠어. 아빠도 싫고 저 여자도 싫어. 지우야, 이사 가면 아빠가 다 가져가. 이 집도 재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래도 괜찮아. 엄마랑 나랑 둘이 살면 돼. 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이런 고통 속에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반드시 이 집 지킬게. 아빠가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엄마 혼자는 힘들 텐데.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주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이혼 전문 변호사.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주 변호사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혹시 103동에 사시는 박자영 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제가 명함을 넣어드렸어요. 사정을 들었거든요.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민주 변호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여부, 그리고 상대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걱정 마세요.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비용은 나중에 남편분 재산에서 받으면 됩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민주 변호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의 바람, 시댁의 무시,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던 일. 그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저 같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요. 자영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박 반장님이 손짓을 했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네,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리나라는 여자요. 수상한 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반장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주민 카드를 불법으로 산 거 알고 계시죠? 그 여자 몇 달 전부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부잣집 남자들 물색하고 다녔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정말요? 내 CCTV 영상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비밀로 해주셔야 하지만. 감사합니다,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리나의 입주민 카드 불법 구매, 그리고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증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박 반장님께 받은 CCTV 영상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리나가 계획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잠입했다는 증거예요. 영상 속에는 리나가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이. 이건 결정적이에요. 이 여자는 프로예요. 프로요? 직업적 상간녀라는 뜻이에요. 부유한 유부남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임신하고 돈을 뜯어내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리나가 맞아요.
남편분이 처음도 아닐 거예요. 과거 전력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한민주 변호사가 충격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진아 본명이에요. 과거 5년간 최소 5건의 유사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2019년 강남의 한 사업가와 관계를 맺고 임신 주장. 1억 원 합의금 받고 종결. 2020년 분당의 한 의사와 비슷한 방식. 이번엔 5천만 원. 2021년 판교의 IT 사업가. 이번엔 실제로 출산까지 했는데 DNA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이 여자가 이런 짓을 여러 번이나. 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부유한 동네의 입주민 카드나 회원권을 불법으로 구해서 잠입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가장 약점이 많은 남자를 타겟으로 잡는 거죠. 그럼 우리 남편도. 아들을 원한다는 약점을 리나가 파고든 거예요. 자영 씨가 리나한테 털어놓은 모든 얘기가 사실은 남편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였던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털어놨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저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그럼 임신도, 아들이라는 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거나 임신했어도 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남편분을 설득해서 DNA 검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일단 소송을 준비합시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리나의 과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직업적 사기꾼이에요. 당신만 속인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최소 5명의 남자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증거 있어요. 보세요. 서류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봐. 그건 분명 조작이야. 조작? 법원 판결문도 조작이에요? 과거 피해자들 진술서도. 닥쳐. 리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 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뱃속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DNA 검사부터 해봐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아이 맞아. 어떻게 확신해요? 과거에도 리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어. 나는 리나를 믿어. 당신이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질투. 내가 왜 저런 사기꾼한테 질투를 해요? 어쨌든 나는 리나랑 계속 살 거야. 이혼하기 싫으면 너 혼자 여기서 살고 나는 리나랑 살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리나가 사는 38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진실을 말해줘도 남편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집착이 그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영아, 네가 성민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어머님,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에요. 리나는 사기꾼이고. 닥쳐. 네가 질투해서 지어낸 말이잖아. 성민이가 다 얘기했어. 어머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리나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기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해? 어머님, 그게 정말 손자인지도 모르잖아요. 닥치라고 했지?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다 네 탓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댁마저 리나 편을 드는 상황.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휴학하려고. 왜? 학교 잘 다니고 있잖아. 아르바이트해서 변호사 비용 벌어야지.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혼자 어떻게 해? 나도 돕고 싶어. 지우야, 네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야. 제발 학교 다녀. 응. 지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 꼭 이길 거야. 그 순간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지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 한민주 변호사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나의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았어요. 만나 보시겠어요? 네, 꼭 만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난 남자는 40대 후반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리나에게 당했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 임신도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아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미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리나가 산부인과도 가지 않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했죠. 사기죄로. 그런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어요. 리나가 임신 가능성은 있었다면서 착상 전에 유산되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돈은 못 받았죠. 이미 다 쓴 상태였고요. 저는 그 일로 아내와 이혼했어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리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도 같은 상황이에요. 제발 증언 좀 해주세요. 좋아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증인을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한민주 변호사는 계속해서 리나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총 3명의 남자가 증언에 동의했고 모두 비슷한 피해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리나는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해온 사기꾼이에요.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소송을 시작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리나를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리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리나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고 남편은 그런 리나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모습, 3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합의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박자영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은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재산의 70%를 제게 주세요. 30년간 가정을 지킨 대가입니다. 뭐, 70%?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째,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미쳤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줘? 셋째, 리나 씨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남편의 친자인지 DNA 검사를 받으세요.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리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왜 이래요? DNA 검사까지 받으라고. 당신 과거 전력 다 알아요. 5년간 5명의 남자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다는 것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진아 씨, 이게 사실인가요? 리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리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리나야, 이게 사실이야? 오빠, 그게 대답해. 사실이냐고. 과거에 실수를 좀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달라요. 진심이에요. 실수? 5년간 5명이 실수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당연하죠. 그럼 DNA 검사 받자. 지금 당장. 오빠, 왜 나를 의심해요? 나 이렇게 배도 불렀잖아요. 배가 불렀다고 내 아이인 건 아니잖아. 검사 받자고.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출산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출산 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리나가 유산했대요. 뭐라고요? 아니, 유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리나가 다닌 산부인과가 없어요. 초음파 사진도 진료 기록도 없어요. 그럼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극초기 유산이었거나. 어쨌든 지금 리나는 임신 상태가 아니에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나 유산했다면서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진짜 임신이었어요? 병원은 안 갔어. 리나가 집에서 유산했대. 집에서?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피를 봤다니까 분명 유산이 맞아. 당신 정말 바보예요? 그게 유산인지 생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리나 처음부터 임신한 적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제 믿어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나한테 물어봤어. 병원 진료 기록 보여달라고. 뭐래요? 업대 개인 병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해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그걸 믿어요? 아니, 이제 안 믿어.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0년을 함께 산 당신을 버리고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지우가 받은 상처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리나의 거짓 임신이 드러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나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오빠, 나 정말 임신했었어요. 유산한 게 맞다고요. 증거를 보여줘, 병원 기록을. 그게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한테 봐달라고 해서
그 의사 연락처 줘.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자영아, 네가 리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리나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다며. 다 네 탓이야. 어머님, 리나는 처음부터 임신한 적이 없어요. 사기였어요. 말도 안 돼. 초음파 사진도 봤어. 그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네가 질투해서 꾸며낸 거잖아. 우리 집안의 귀한 손자를 네가 죽인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리나를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 손자라는 환상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산산조각이 흩어졌죠. 엄마!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03동 30여 층 박모 씨 남편의 애인을 괴롭혀 유산시킨 악녀.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무섭네요. 애인이라니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저는 다시 한번 아파트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친구들이 다 알아. 지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 딸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게 싸워야만 했나?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영 씨 힘들죠? 네, 포기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딸까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계속 싸우는 게 맞는 건지. 자영 씨 지금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그래도 딸이라도 지켜야죠. 딸을 지키는 방법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지우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지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딸까지 힘들게 해서. 엄마, 나는 괜찮아.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 안 힘들어. 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엄마, 우리 끝까지 싸우자. 당당하게 우리 권리 찾자, 응.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랑 함께 할게. 하지만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영아, 합의하자. 무슨 합의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5천만 원만 줄게.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자. 왜 갑자기 그래요? 리나가 또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진짜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됐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초음파 사진도 있고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
이번엔 진짜야. 설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리나가 계속 연락했고, 나도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어.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계속 리나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뭐라고 해도 할 말 없어. 그래도 이번엔 진짜니까, 우리 이렇게 합의하고 끝내자. 합의? 절대 안 해요. 법정까지 가요.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차영아, 나가요. 당장 나가.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리나가 다시 임신했다면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댁도 남편도 모두가 리나 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딸 셋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거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때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우야.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빠 없어도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해. 한민주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영 씨 이거 보세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나가 이번에 임신했다는 아이요. 제가 몰래 검사를 의뢰했어요. 어떻게 해요? 리나가 다니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양수 샘플을 몰래 빼냈죠.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과를 보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그럼 리나가 다른 남자랑도. 그렇죠. 남편분을 속이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정에는 남편 리나 시어머니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입증을 시작하십시오. 한민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고 김성민과 이진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겠습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진아가 직업적 사기꾼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과거 5건의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증언, 법원 판결문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진아가 현재 임신 중인 아이는 피고 김성민의 친자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0%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죠. 남편이 리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리나, 이게 사실이야?
리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죠.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미안해요, 오빠. 뭐가 미안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 아이야?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나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난 거야? 죄송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진아 씨,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명백합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김성민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재산의 70%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진아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남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나도 속았어. 리나한테 완전히 속았어.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바보였던 거예요. 아들의 눈이 멀어서 사기꾼한테 노란한 거죠. 할 말이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자영아, 내가 잘못 봤구나. 어머님 이제 아셨어요?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30년 전에 해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재산의 70%를 지급하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리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모두 증언에 나섰고 리나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후 결혼 전 꿈꿨던 제 가게를 가지는 꿈.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 지우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판결로 받은 재산으로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 응, 지금 간다. 카페는 작았지만 저에게는 꿈을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잘 다녀와, 지우야. 지우는 이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게. 어느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손님이니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커피를 내리며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잘 지내는 것 같네. 당신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네요. 그렇겠지.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이 미안해할 사람은 저보다 지우예요.
딸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지우가 만나줄까? 모르죠. 직접 물어보세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영아, 행복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세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의 세월,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뭔데?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아빠, 엄마, 딸 셋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이거 버리자, 이제 필요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왜? 좋은 기억도 아닌데. 이 그림이 있었기에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엄마. 그리고 이제는 새로 그리자. 엄마랑 지우 둘이 웃고 있는 그림.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아픔, 배신, 고통.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딸 지우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 지우가 훗날 힘든 일을 겪을 때 엄마를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이겨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것이 제가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카페 한켠에 걸린 액자 속 사진. 지우와 저 단둘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간녀 리나는 3년 복역 후.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 남편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형에게도 무시당하며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 가끔 딸 지우를 만나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시어머니는 아들 집착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가끔 며느리 자영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자영은 담담하게 거절한다. 나 박지영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끔 한민주 변호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있다. 딸 지우는 로스쿨에 합격해 변호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훗날 엄마처럼 강한 여성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지금까지 아들을 낳겠다는 욕심 때문에 상간녀에게 노란한 미련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 자영씨 사연이었습니다. 복수국 통쾌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통쾌한 결말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드라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